이 소식부터 이제 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잠시 뒤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 갖고 탈당을 공식 발표하죠.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탈당의 변 전하고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한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상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이제 요구를 해왔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낙연 대표를 작년 말에 한번 뵀어요. 네. 이낙연 대표 측이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몇 가지 조언을 드린 게 먼저 좀 반성문부터 쓰시라.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대표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그 당원 민주당 당원상에 그 본인 그 당의 규책 사유가 있으면은 후보를 못 내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네. 있는데 그때 이제 당원을 본인이 바꿨습니다. 대표가. 물론 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지만은 분위기를 다 잡아놓고 내야 된다라고 분위기 잡아놓고 당원 투표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좀 반성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뭐 새로운 거를 혁신을 하려는 게 좀 의지나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런 내용도 상당히 자기 성찰적인 내용도 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늘 뭐 오후에 한번 2시에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 선언을 계기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창당 대회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다음 주 초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소속 이현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3인방이 내일 창당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과 신당 창당 과정부터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 동네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쉽게 말씀을 그러니까 좀 몇 개 정리를 해서 하자면은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대표 측의 약간의 기싸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의 입장은 우리는 뭐 이재명 이를테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공개적으로 싸워왔는데 이낙연 대표는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 혼자 창당하시겠다고 하고 과속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이낙연의 부하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의 부하처럼 이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원하는 게 원칙과 상식이 플랫폼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거기에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는 방식을 원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 그게 원하는 거면은 그렇게라도 하겠다 내가 양보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좀 롤이 주어질지가 좀 의문인 게 사실은 원칙과 상식에서는 뭐 당 대표나 중요 그런 것도 역할도 하지 마시라 정도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너무 이낙연 대표의 롤을 죽여놓으면은 여기에서 그런 것도 좀 이제 당의 확장세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고 그 조율을 지금 많이 하시는 분이 박원석 의원. 요 분이 거의 키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이 이준석 신당 쪽 개혁신당하고도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할 거고 지금 이런 조정 과정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플랫폼을 원칙과 상식을 만들고 거기에 다 모으겠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쪽도 끌어오겠다 뭐 이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이 이전 대표 탈당 만료하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예,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은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이라는 명의의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지 왜 통합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요. 이미 이런 식의 이제 뭐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지금은 양당이 아닌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윤석열 심판에 더 도움이 된다. 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은 몫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앞으로 봐야겠네요. 네. 경찰이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이제 초미의 이제 관심이 쏠렸고 이게 얼마나 이제 민감하냐면은 부산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수사 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형사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면은 서장급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장이 나왔다고 청장이 직접 나섰다. 예,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는 민주당 당대표님 피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피해자의 재판 연기를 보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을 하면은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제 8페이지의 변명문 그러니까 뭐 남기는 말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주장을 한 그 변명문의 일부만 요약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그 내용 전문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 경찰이 밝힌 내용은 뭐냐면은 네. 사법부의 종북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 재판이 지연돼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균형감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있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있는데 경찰 하셨던 네. 분 이런 분들의 주장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이 8페이지 전문을 다 공개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범죄의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는 확신범이고 네. 이게 단순히 찌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모든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를 다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 반면에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는데 이 8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게 좀 있는데 경찰은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밥님이 이제 피의자가 뭔 말을 하는지 뭐가 중요하냐 자기 변명밖에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근데 로얄블루님은 또 변명문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론도 좀 각각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분의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좌경화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168석으로 이미 좌경화돼 있어서 잡고 있는데 네. 무슨 말인지 잘 솔직히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변명문 관련 보도도 굉장히 난해하고 현학적이고 좀 횡설수설해서 맥락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딱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사실은 700자가 적힌 전체 문장 중에서 굉장히 몇 개 문장만 나오다 보니까 뭔 더 내용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김 씨 신상 공개도 비공개됐고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하고 뭐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근거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게 딱 내놓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명문 8페이지를 다 공개 안 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그거는 있는데 이 사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가지고 비공개를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안 밝혔어요. 왜 비공개하는지. 자, 그런데 2006년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당할 때 범인 지충호라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름 동기 다 공개됐고 2015년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당했을 때도 그때 범인 김기종 신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이게 누군가한테는 중요하고 누군가한테는 안 중요하겠지만 이분의 당적
이 사람의 당적 문제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작년에 4월 달에 민주당에 입당한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이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다가 2020년에 탈당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면은 사실 확인은 해주는 그렇죠. 게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경찰에서 얘기한 거는 자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다 종합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서 그렇죠.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 주는 게 이거는 의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전부 다 비공개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당정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당한테 불리할까봐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스스로 이제 자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은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게다가 이제 민족 정론지 뉴욕 타임스가 이미 이 사람의 김모 씨의 나이 이름 다 언급해가지고 다 공개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이게 왜 우리가 외신은 뉴욕 타임스를 보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남의 거죠? 나라 신문에서 이 신상공을 알아야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긴 해요. 예. 네. 아 참. 근데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당내 현역 의원 평가 마무리했다고 알려졌는데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 득표수 감산이 적용되니까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뭐 이거는 이미 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20%에 대해서 20%를 감점을 원래 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30%까지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룰 변경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찌라시로 20명의 그러니까 하위 20%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받아본 게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비명계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약간 나중에 이제 실제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들한테 직접 다 통보하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는 통보하지도 않았고 공식 불출마를 아직 권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해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요거는 있습니다. 현역이 20% 감점을 받아도 그래도 유리하다.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거를 30%로 더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 불출마를 이분들이 하실지 아니면은 뭐 그냥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서 출마를 할지 뭐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국민의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경남 지역 찾았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예, 어제 이제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과 저녁을 먹었고요. 맨투맨 셔츠라고 하죠. 이렇게 네. 목 없는 카라가 없는. 예. 네. 그래 파란색으로 크게 쓰여 있는 숫자는 1992였습니다. 뭐 두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네. 하나는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 우승한 게 1992년이다. 그래서 LG가 이제 1994년이 마지막 우승이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롯데밖에 없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92학번이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92학번이니까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일단 부산을 선택을 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전원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고소고발도 막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표들을 보면 확실히 민주당 지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기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좀 부산 민심을 좀 돌보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특별감찰관 이것도 지금 민주당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한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 안팎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는 좀 제스처를 그러니까 유화적인 제스처 그리고 적극 대응하는 제스처를 보여준 건데 네. 실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협상이 될지 나설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뭐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저도 약간의 그 자의식 과잉이 있거든요. 자의식 과잉인 사람이 그런 사람 알아봐요. 예. 셀카 찍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저도 셀카 찍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관종은 알아본다고 약간 죄송합니다. 지지자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부산에서 현장 비대회 열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는데 예. 저는 이제 이철계 의원이 포함되냐 아니냐가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이제 정영환 이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교수가 이제 공관위원장이 될 거는 이미 아실 테고 그래서 네.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로는 뭐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유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뭐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할 사람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게 가장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심판은 안 뛰죠. 경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무슨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이 자기 작품도 공모전에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사를 하겠다는 건 물론 이제 그 당사자는 그럼 빼고서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명 빼고 9명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정성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금지된 게 없다. 공천관리위원이 이거 들어가는 게 금지된 게 없다. 그래서 이분은 정치를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나? 아니, 법으로만 다 이렇게 해결해서 상식이란 게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한 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공천 주겠다. 뭐 이런 말에서 사실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 좀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도 좀 호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 지금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인 많은 의원들을 좀 겨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저들하고는 다르다. 부패한 586 민주당 의원들과 다르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띄운 것 같은데 그래서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다 지나고 그리고 할 건 다 하고 이러니까 최대한 재판도 빨리빨리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세비를 다 반납하게 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 뭐 이 취지는 알겠는데 위험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부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도 초헌법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의결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다른 루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고형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과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이제 의원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를 네.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딱 정해진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 처벌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뭐 국민의힘에도 재판 받는 분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민주당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니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소식 잠깐만 하나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두 번째 민생 토론회 열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전면 풀겠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기 신도시 분당하고 일산.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래된 이제 소위 말하는 노후 아파트나 뭐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를 약속을 했고요.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 그리고 전체 아파트의 15%인데 이게 이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한마디로 쉽게 하면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게 실제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고서 그게 없으면은 좀 최대한 이렇게 쓸 때까지 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맨날 안전하다고 통과하니까 뭐 언론 보도에도 난 건데 엘리베이터 막 망치로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막.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근데 이거의 우려는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얼마 멀쩡한 아파트나 이런 큰 단지들을 다 부술 수 있는 거, 그리고 재건축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투기 수요를 좀 불러가지고 집값을 조금 부추길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뭐 대세 조정기기는 하락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몇 년 뒤에 돌아오면은 아직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딱 맞물리면은 엄청나게 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금지하는 거, 그리고 주식 양도세 지금 없애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세 지금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네. 거, 이게 다 좀 특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규제를 풀어주는 건데, 이거가 문제는 굉장히 너무 조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보수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거 조중동에서 다 비판 사설 다 나왔어요. 세 군데서. 그 정도로 사실 이거는 조금 좀 무리수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뭐 보수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